그 다음에 231번 시입니다. 쑥건덕강. 건덕강에서 자다, 잠자다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 맹호연인데 그 왕유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왕맹이라고 병칭되기도 하죠. 왕유, 맹호연을 붙여서 왕맹이라 이 둘 다 시풍이 비슷합니다. 자연 산수시를 많이 쓴 그런 시인이죠.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맹호연이라는 시인도. 이 쑥건덕강도 이 맹호연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40살이 넘어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이 맹호연이 여러 번 낙방을 합니다. 늦게 주위의 권유로 원래 벼슬의 뜻이 없었는데 그래도 과거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 번 낙방하고 결국은 뭐 조그만 남의 추천으로 조그만 벼슬을 하다가 결국은 벼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방랑 생활과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백이 제일 존경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백의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이백이 이 맹호연한테 바친 시가 있습니다. 정맹호연이라고. 이백이 아주 존경하던 그런, 이백보다 나이는 좀 많죠. 이 쑥건덕강이라는 시도 진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을 하고 혼자서 그 좌절감에 빠져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건덕강이라는 강, 밤이 돼서 강가에서 잠을 자면서 쓴 시입니다. 이주박연저 일모객수신이라 야광천저수요 강청월근인이라. 이주, 배를 옮기다 이런 얘기죠. 옮길 이자니까. 배를 옮겨서 정박하다, 숙박하다 할 때도 이 박자를 쓰죠. 2박 3일 뭐 할 때 이 박자입니다. 배를 정박시키다 이 말이죠. 배를 옮겨서 정박했다. 어디에 정박을 했는가? 연저에 정박했다. 저라는 건 물가저 이 말. 물가저. 억편 찾아보면 훈이 물가 이 말. 강가 이 말이죠. 연기 연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연기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안개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아지랑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여긴 안개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안개 낀 강가. 배를 옮겨서 안개 낀 강가에 정박시켰다. 배를 타고 혼자 쭉 가다가 저녁 무렵이 되면 이제 잠을 자야 되겠죠. 강가에다가 배를 대놓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를 옮긴 거죠. 이주박연저 일모객수신이라. 날이 저물었다. 날이 저무니 일이 모하니 객수신이라. 나그네의 수심이 새롭더라. 객수가 신하더라. 나그네의 수심이 새록새록 더 수심이 깊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수심이 새롭더라 하는 말. 전에부터도 혼자 배를 타고 오면서 수심에 잠겨 있었는데 오늘 저녁 따라 유달리 또 새로운 수심이 또 생겨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모객수신이라.
야광천재수요 강청월근이니라. 야가 광하다. 덜이 넓다. 광자 넓을 광자. 덜이 넓어서 천저수요. 하늘이 나무에 나직하게 내려왔고, 저는 낮을 젖자죠. 동사로 쓰인 겁니다. 하늘이 나무에 나직하고 강청월근이니라. 강이 맑아서 달이 사람과 가깝더라. 달이 사람에 가깝더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박연저라. 배를 옮겨서 한개 낀 강가에 정박을 시켜 놓았는데 날이 저무니까 나그네의 이 수심이, 나그네의 시름이 더욱 새로워지더라. 근심숫자가 이 시의 주제죠, 말하자면. 근심숫자. 이 과거에 낙방을 하고 수심에 쌓여서 혼자 배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근심에 쌓여 있는 건데, 오늘따라 근심이 더욱 새롭더라. 근데 야광천재수요. 이 야광천재수 강청월근인 뭐 아주 천하의 명구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유명한 구절을 경책이라고 그러죠. 경책 또는 경구 이렇게 하죠.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명구를 경책이라 경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책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한이 없다고 그러죠. 시쓰는 사람은. 또 이런 경책을 한 수만 써도 평생 이걸 울고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특히 우리나라 선비들 어디 가면, 낯선 데 가서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야말로 야광천재수요 강청월근인 을선 시인이다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대접을 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대접받고 행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런 경책을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잠자면서 꿈속에서 시를 쓰고 가는 데마다 시를 쓰고 그렇습니다. 이 야광천재수요 강청월근인, 이건 아주 신운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귀신 같은 그 운이다. 그러니까 야광, 덜이 넓다. 배 안에서 바라본 풍경이죠. 강가에 배를 대놓고 배 안에서 지금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배 안에서 보니까 덜이 굉장히 넓은 덜이 펼쳐져 있다. 덜이 넓기 때문에 천재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나무에 나직하다. 일종의 지평선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지평선은 어떻게 돼요? 지평선은 땅하고 하늘이 맞닿은 곳이 지평선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저 멀리 나무들이 서 있는데, 하늘이 나무에 내려와 앉아 있더라. 상상할 수 있죠. 덜이 아주 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광천재수요 강청월근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물이 아주 맑다. 배 위에서 잠을 자니까 옆에
강물이 바로 보이겠죠. 흘러가는 강물이. 아주 맑은 강물인데, 강물이 맑기 때문에 달이 사람과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달하고 강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강물에 비친 달이죠. 그러니까 물이 흐리면 달이 안 비치겠죠. 달이 안 비치는데 강물이 아주 맑기 때문에 바로 배 옆에 흐르는 강물 속에 달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거죠. 저 하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이 사람과 아주 가깝더라. 이게 아주 만고절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야광하니 천저수요 강청하니 월건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는 또 묘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절구, 열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인 그 시상의 전개가 기성전결로 되어야 되는 거죠. 시상을 일으켜서 그 일으킨 시상을 이어받아서 한번 시상을 전환시켜서 결론을 맺는 거. 이 기성전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를 쓰는 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읽었던 228번 시 같은 걸 보면 228번 시가 잡시인데 군자 고향내 응지 고향사 군자 고향내는 깁니다. 이 타향에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난 것에서 시상을 일으킨 거죠. 군자 고향내. 그 다음에 그 일으킨 시상을 이열성자죠. 이어받아서 응지 고향사라. 고향에서 왔으니까 응당 고향사를 알겠군. 이 성이죠. 그 다음엔 한번 바꿉니다. 한번 전환을 합니다. 해일기창전에 올 때 비단창 앞에 한매 착화미야. 이 결론이죠. 한매 착화미야. 기성전결로 이렇게 시상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숙건덕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주박연저 일모객수신 이건 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3구하고 제4구는 전결이라고 보기 어렵죠. 야광천저수요 강청월건이니라. 이건 대등한 관계죠. 어떤 전환을 해서 결론을 맺는다기보다가도 병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광천저수하고 강청월건이는 같은 수준에서 병렬구입니다. 이게 병렬구의 대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구. 야광하고 강청이 대구가 되어 있고 천저수 월건인 이게 대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원래의 시법에는 어긋나는 거죠. 기성전결로 되어야 되는데 맹호연이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것도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이 이랬으면 안 되겠지만은 특히 더욱 더 절묘하다 이런 평입니다. 시를 쓰는 데는 이거 깊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피해야 할 게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이러면 안 되고 뭐 같은 시에서 같은 글자를 2번 반복하면 안 되고 뭐 저거 뭐 아주 까다롭게 짝이 없는데 특히 고시보다가 이 절구라든가 율시와 같은 건체시에서는 그 규칙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두보라든가 이백의 시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어기는 시가 많아요. 그 규칙대로 쓰지 않은 시들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200이나 두보가 썼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룰을 어겨서 시를 쓰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지적을 받습니다. 이거 고쳐. 이러는데, 내가 200과 두보 같은 처지가 못 되니까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적을 받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광천재수요 강청월건이니라. 병렬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 박연저 일모객수 신리까지 나왔는데 나그네의 수심이 새롭더라. 그 다음에 응당 뭐가 나와야 돼? 내용적으로 그 수심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왜 수심스러운가? 또 수심이 더 깊어진다든가, 이 수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수심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 것이 시상의 전개가 매끄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제3구와 제4구도 이 경물만 묘사하고 만 거죠. 근데 경물을 묘사했는데 이 제3구하고 제4구는 이 시간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에서 일모객수신이라 날이 저물었다. 야광천재수 이거는 초저녁이겠죠. 그러니까 멀리 들판이 보이는 거죠. 들판 끝에 나무도 보이는 거죠.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거죠. 근데 강청월건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해가 지고 달이 뜬 거죠. 그러니까 3구에서 보다가도 제4구 마지막 구에서는 시간이 더 경과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깊은 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3구는 세 번째 구절은 원경을, 먼 풍경을 나타냈다면 이 제4구는 건경이죠. 바로 옆에, 바로 배 옆에 있는 물 속에 비친 달이니까 이렇게 원근과 명암과 색채와 뭐 이런 걸 다양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또 한시를 쓰는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단조롭지가 않고 현란하게 대비를 시키면 그게 좋은 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시기 때문에 이 글자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주 박연저 일모객수신이라. 이 박자하고 연자, 정박하다, 안개가 끼다. 이 글자는 그 다음에 일모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일모니까 박하는 거죠. 정박을 하는 것이고, 일모에 저녁 무렵에 안개가 많이 끼죠. 이 글자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광천재수요 강청월건이니라. 이것은 배 안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숙건덕강이다. 건덕강에서 잠을 자다 하는데 건덕강 배 위에서 잠을 자는 거죠. 배에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후대에 평하는 사람들이 왜 수심의 정체를 밝히지 않느냐, 왜 수심에 잠겨 있는가 하는 게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이 돼야 할 텐데 없는 것이 아쉽다, 뭐 이런 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주 박연저 일모객수신 해놓고 야광천재수요 강청월건이 이 구절만으로도 이 수심에 잠겨 있다는 게 충분히 표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평자도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구절에 강청월건이니라. 달이 사람과 가깝다. 벼슬은 사람하고 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벼슬은 멀고 이 세상 인식은 나하고 한없이 멀기만 한데 달은 내 가까이 있구나. 이게 수심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수심에 잠기는 것이다. 짧은 시일수록 함축된 뜻이 아주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씹고 음미하고 해야 이 시의 맛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긴 시 같으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짧은 시일수록 그 깊은 뜻을 캐치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이게 수심 일모객수신이라 이 수심이 어디서 연유한 수심인가 하는 정체는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향이 그리워서 생기는 수심인지 과거의 낙방에서 좌절해서 생긴 수심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 못할 수심이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수심에 잠겨 있는 그 맹호연의 심정이다. 그 수심이 맨 끝에 있는 강청월건이니라. 이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상은 나하고 먼데 다른 나하고 가깝다. 거기서 생기는 수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232번 시. 춘효, 봄 새벽.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시죠. 맹호연의 시입니다. 춘면불가교한데 처처문 제조로다. 혈에 풍우성하니 화락지다수와. 춘면불가교라. 봄잠, 춘면. 불각효, 새벽을 깨닫지 못하다. 새벽이 호자고 깨달을 각자죠. 봄잠, 새벽을 깨닫지 못하다. 이걸 조립해서 뜻이 되도록 해야 되죠. 봄잠에 곤히 취해서 새벽이 온 줄도 몰랐다. 새벽이 온 줄도 모르고 새벽까지 내쳐 잠을 잤다 이 말입니다. 먼동이 트는 줄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봄잠에 취해 있었다. 날이 훤하게 밝으면 잠이 깨는 법인데 새벽이 돼서 그래도 잠이 안 깼다. 이 잠을 깨운 건 뭐냐? 처처문제조라. 처처에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처처문제조라. 쟤는 울제자입니다. 울다. 우는 새 소리가 들리더라. 그 새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이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 잠이 깬 것이 아니라 얼핏 고난 잠에서 깨어났는데 새 소리에 잠이 깬 겁니다. 처처문제조라. 야래 풍우성하니 화락지다수와. 야래, 이 올레자도 조사로 쓰인 겁니다. 뜻이 없는 걸 밤에 이 말이에요. 밤에. 지난 밤에 이런 얘기입니다. 밤에 풍우성이다. 비바람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 잘 때 비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직접 보지 못한 겁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풍우성이라고 그랬죠. 화락지다수와. 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런 얘기예요. 화락, 꽃이 떨어지다. 지다소. 많은지 적은지 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시에서만 쓰는 특수한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죠. 이 지자 이런 게 나올 때는 그 앞에 안이불자를 보충해서 새겨야 할 경우가 많아요. 부지하는 걸 그냥 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락지다소. 꽃이 떨어진 것이 다소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 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꽃잎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것도 아주 참 묘한 시죠. 이것도 어려운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춘면불가교 처처문제조 야래 풍우성 화락지다소 평범한 시어로만 시를 썼죠. 기발한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맹호연 시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덤덤합니다. 그래서 맹호연 시를 읽으면 다른 시들도 아주 몸이 건조한 것 같아요.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해야 이 시 읽는 맛이 나는데 이 맹호연 시는 반짝이는 식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시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춘면불가교 처처문제조라. 그러니까 이 시는 기본적으로 봄 풍경을 그리고 있는 거죠. 봄날, 특히 봄날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봄날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방 안에서 시인이 방 안에서 바깥의 봄 풍경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문 밖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잠자리에서 새소리에 깨어가지고 방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면불가교 처처문제조 곳곳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이 야래풍우성도 어젯밤에 비바람 치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만 들은 거죠. 밖에 나가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쯤 바깥에는 꽃잎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것도 상상이죠. 방 안에 앉아서 방 밖의 그 봄 풍경을 상상해서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면불가교. 봄잠이라는 게 원래 곤하게 마련이죠. 봄잠은 아주 노곤하죠. 춘곤증이라고 하듯이 노곤하고 봄 꿈은 또 어지럽고 봄에 꿈을 꾸면 뒤숭숭한 꿈을 많이 꾸죠. 잠이 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교 새벽이 온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사방의 새소리에 잠이 깼다. 그 새소리, 잠을 깨울 정도의 새소리가 바깥에서 지저귀면 그 봄날의 풍경이 어때요? 화창한 봄날이죠. 비가 온다든가 하면 새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지저귀지 않겠죠. 잠을 깨울 만큼 요란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밖의 봄은 아주 화창한 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밖에 새소리가 지저귀고 아주 화창한 봄날 아침이구나. 이러다가 문득 지난 밤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비바람 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 비바람에 꽃잎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거 상상하는 겁니다. 꽃잎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비바람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는 말은 밖은 지금 화창한 봄날인데 꽃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이 가는 거죠. 꽃이 진다는 것은 봄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덧붙여 놓고 있는 거다. 야래 풍우성 화락지다소. 가는 봄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전반적으로 이 청각에 의존해서 바깥의 봄 풍경을 상상하는 겁니다. 처처문 제조도 그렇고 야래 풍우성도 그렇고 또 청각이죠.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이 봄 풍경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의 다른 모습은 지금 얘기 안 하고 순전히 들리는 것만으로 이 아침 새벽
잠에서 깬 순간의 찰나적인 그 순간적으로 포착한 바깥의 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족자에 쓰고 한 것들을 천년불가교 처처문제조라 해풍우성하니 화락지다수와 아주 쉬운 시죠. 그러니까 이 맹호현도 그렇고 왕류도 그렇고 어려운 글자를 하나도 쓰지 않고 또 고사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글자로서 자기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천성의 시다 그러죠. 이 시를 평가하는 이 최고의 평어입니다. 천성이라. 이거는 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하고 꾸미고 인공적으로 조탁하고 하는 그런 걸 일체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시를 썼는데도 훌륭한 시가 된 거죠.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시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기교를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훌륭한 시가 된 거. 이걸 천성의 시다. 이 시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시를 이 천성의 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은 이런 시를 이 천성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4번 시를 원정이라 원망하는 정, 이 200의 시입니다. 미인이 권주렴하고 심자 추감이라 편견 누원섭이여 부지 심한수라. 미인이 권주렴이라. 주렴할 때 렴은 발이죠, 발. 주렴은 구슬 주자니까 구슬로 만든 발. 미인이 주렴을 걷는다, 권. 발이 쳐져 있는 걸 걷어 올린다, 이 말입니다. 미인이 구슬발을 걷어 올리고, 심자 추감이라. 심자 깊이 앉아있다 하는 말은 오랫동안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구좌하는 거랑 마찬가지 말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다. 발을 올려놓고 앉아있는데 추감이라. 아도 이게 눈썹 하자, 나비 하자죠. 나비 하자. 미는 눈썹 밑자니까 나비 눈썹. 여자의 눈썹을 나비 같은 눈썹이다 그러죠. 그래서 암이라는 말 자체가 여자 또는 미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미가. 여기서는 그냥 나비 같은 눈썹. 오랫동안 앉아서 나비 눈썹을 찡그린다. 찡그릴 축자. 왜 남의 빈축을 사다 그런 말 쓰죠? 남의 찡그림, 남으로 하여금 찡그리게 하다. 빈축을 사다 축자입니다. 단견 누원섭이요. 단지 보이는 것은 누원섭이요. 눈물 흔적, 눈물 누자. 단지 보이는 것은 눈물 흘린 흔적이 젖어 있는 것만 보일 뿐이고, 젖어 있는 것만 보일 뿐이고, 부지 심한수라 알지 못하겠도다. 심한수라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하는지, 누구를 한하는지. 맨 끝에 숫자는 누구 숫자죠. 이 미인이 마음속으로 누구를 한하는지는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인데, 200은 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미인의 행동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200이 엿보고 있는 거죠. 미인이 구슬 발을 걷어 올리더라. 발을 걷어 올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잘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내리고 자죠. 근데 발을 걷어 올린다. 자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운 사람이 지금 올 테니까 발을 걷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미인이 권주렴.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하는 말은 안 온다 이 말이죠. 안 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말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미가 되는 거죠. 눈썹을 찡그리는 거죠. 이게 또 심좌 이렇게 써야 시가 되는 것이지, 불래 오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좌 추감이라 오랫동안 앉아서 나비 눈썹을 찡그리더라.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200이. 단견두원섭이요. 드디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안 오니까. 눈물 흘린 그 눈물 자국이 촉촉이 젖어 있는 것만 보일 뿐이고, 그건 뭐 옆에서 보면 보이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 속에 누구를 원망하는지, 누구를 한하는지는 모르겠더라. 200다운, 풍류나마다운 그런 시죠. 원정이라. 이런 종류의 시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200이. 그래서 제목이 원정이라, 원망할 원자를 썼는데, 이 원망할 원을 나타내는 말이 말하자면 두 번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추감이 나비 눈썹을 찡그리다. 이게 원망할 원이죠. 원망하는 거죠. 오지 않는 님이 원망스러워서 찡그리고 있는 거죠. 민권주렴 심좌추감이 단견누원섭 부지심한수. 그냥 그러한 그냥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다음에 팔진도 235번 시. 이 팔진도는 제갈공명이 만들었다는 진법이죠. 진법. 전쟁할 때 하는 진법. 이게 용, 호, 풍, 운. 무슨 또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8개의 형상을 떠서 이 진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군사들을 훈련하고 조련하기 위한 하객진을 친다, 이 진법이 있죠. 이래야 말이 되죠. 천지풍운.
맞아. 이렇게. 천지풍은 용어조사. 이 8개. 8개의 형상을 본떠서 돌멩이로 작은 돌로다가 이 진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의 사천성, 그 양자강 가에 이런 팔진, 8개의 진이죠.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군사들을 조련시켰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주 이 제갈공명의 제갈공명이 고안해낸 독창적인 진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필성의 그 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벽돌 같은 돌을 쌓아가지고 이 8개의 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후대까지 그게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제갈공명 시대의 두보인데, 두보 당나라 시인이죠. 이 두보 시대까지도 이 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큰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쳐 흘러서 그 일대를 다 휩쓸고 지나갔는데도 이 팔진은 끄떡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두보가 이 성도 아마 초당 쪽에 있었으니까 성도가 사천성이죠. 이 두보의 그 팔진 유적지를 찾아가 보고서 쓴 시입니다. 이 두보는 평소에 제갈공명을 매우 존경해가지고 제갈공명에 대한 시를 수십 편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팔진도도. 공계 삼분국이요 명성팔진도라. 강유석부전이나 유한실탄호라. 공계 삼분국이라. 공은 어뜸이다. 개라는 게 뚜껑 개자죠. 뚜껑이고 동사로 되면 뚜껑을 덮다. 뚜껑이 그릇 위에 있으니까 남을 덮을 만큼 뛰어나다. 1등이다, 으뜸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개자가. 공계, 공이 으뜸이다. 삼분국이라. 셋으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공은 제갈공명의 공인데 이 제갈공명의 공이 으뜸이었다. 셋으로 나누어진 나라는 삼국이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삼국 중에서도 제갈공명의 공이 제일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계 삼분국이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건 해석이 구구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삼분국이라. 그러니까 위나라가 제일 먼저 칭제했죠. 황제가 됐죠, 조조가. 그 다음에 오나라가 했고, 그 다음에 총나라가 황제가 됐는데, 이 삼국이 정립되도록 한 것은 제갈공명의 공입니다. 이 삼국을 정립시킨 공이 제갈공명의 공 중에서 가장 큰 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세 나라로 나뉘어지게 한 그 제갈공명의 공이 공명의 공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셋으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삼국 중에서 세 나라 중에서 제갈공명의 공이 가장 으뜸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후자 쪽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공계 삼문국인데 명성팔진도라. 팔진도에서 이름이 이루어졌다. 명성을 드날렸다. 그러니까 탁월한 군사 전략가죠. 제갈공명의 탁월한 군사 전략가의 능력을 발휘해서
삼분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군사 전략의 군사적인 그 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팔진도다 이 말입니다. 팔진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의거해서 군사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강한 총나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공이 팔진도다. 팔진도에서 이름이 이루어졌다. 제갈공명을 찬양하는 거죠. 강유석부전한데 유한실타노라. 강물은 흘러도 강유, 석부전이라. 그 강물 속에 있는 바위는 구르지 않는다. 구를 전자. 물결에 휩쓸려서 굴러가지 않고 그대로 박혀 있다. 이것도 역시 제갈공명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유석부전이라 할 때 석이 제갈공명을 상징하는 거죠. 강물은 흘러가도 세월은 바뀌어도 유수와 같은 세월 하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저 세월이 바뀌어도 그 강물 속에 있는 바위는 구르지 않고 그대로 있듯이 제갈공명의 그 공적도 썩지 않고 영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바위에 비유한 겁니다. 강유석부전이라. 원래는 이 석이라는 것은 이 팔진도를 만든 돌을 얘기하는 거죠. 강물이 흐르고 홍수가 나거나 해도 그 팔진도를 만든 돌은 끄떡없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말함과 동시에 제갈공명의 업적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 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유석부전. 유한은 실타노라. 남긴 한은 유한. 제갈공명이 중도에 죽었죠. 그래서 한을 남기고 죽었죠.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한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남긴 한, 제갈공명이 남긴 한은 무엇이고 하니 실타노이다. 이것도 해석이 구구합니다. 우대학자들 해석이. 우선은 탄오, 탄자는 삼킬 탐자죠. 오나라를 삼키는 것을 실패한 것. 오나라를 무찌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나라 삼키는 것을 실패한 것이 제갈공명이 남긴 한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원래 제갈공명의 애초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조조를 물리치자. 이게 제갈공명의 기본 전략입니다. 적벽대전도 그렇죠. 오나라 주요하고 연합해서 이 적벽에서 조조 대군을 크게 물리친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조조의 위나라를 물리치는 것이 이 제갈공명이 생각한 급선무고 그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유비는 나중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을 다 제갈공명이 말한 대로 따랐던 유비인데 오나라를 치자고 그럽니다. 연합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요? 삼국지일금 나오죠. 관우가 오나라에서 죽었죠. 그 주유가 보낸 이름이 여몽이죠. 여몽. 오나라 장수인 여몽한테 관우가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 그 원한을 품고 그 유비는 오나라를 쳐야 된다.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제갈공명의 기본 전략하고는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의 우정이 워낙 돈독했기 때문에 그 제갈공명도 그런 유비의 의지를 꺾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오나라를 치다가 오나라를
치는 동안에 저 위나라 쪽 방비가 허술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제갈공명의 이 기본 전략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갈공명이 처음 계획대로 오나라하고 연합해서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오나라를 또 하고 했으면 천하통일을 하는데 그렇게 못했죠. 못하고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한을 남기고 죽었다. 그 한이라는 게 지금 실탄오라 이런 얘기인데 유비의 실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자로 해석을 한다면 오나라를 삼키려는 유비의 실책 연합 안 하고 오나라를 삼키려는 유비의 실책 이것이 한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그냥 오나라를 삼키는데 실패한 것이 한이다 이런데 최근에 대부분의 학자들 의견은 오나라와 연합을 하지 않고 오나라를 삼키려는 유비의 실책을 말리지 못한 것 이것이 제갈공명에 남긴 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진도를 보고 제갈공명이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팔진도를 보고 이 두보가 이런 회고시를 쓴 겁니다. 공계 3분국이요 제갈공명의 공은 셋으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어떤 갔는데 그 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팔진도다. 참으로 훌륭한 그 진법이다. 근데 강류 석부전한데 큰 물은 흘러도 바위는 구르지 않는데 저 팔진도 돌무더기는 그대로 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제갈공명의 그 공적은 영원히 썩지 않고 있는데 공명이 남긴 한은 실탄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탄호가 유한, 한이란 제갈공명의 한이죠. 이 제갈공명에 남긴 한인데 이 두보 자신의 한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 현종, 중국 황제, 당나라 황제가 현종인데 현종을 도와가지고 태평한 세월을 만들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 한, 그래서 알록산의 난까지 초래해가지고 지금 어지럽게 한 그걸 막지 못한 그 신하로서의 자기 자신의 한까지도 같이 붙여서 얘기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유석부전이라 이 구절은 아주 훌륭한 구절이죠. 강유석부전이라. 근데 우리나라의 아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아전이랑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방단체, 지방의 그 장을 이 수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군수라든가 현감이라든가 현령이라든가 이런 지방장관의 우두머리 수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사또들이죠. 남원 부사, 무슨 진안 현감, 성주 군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 사또라고 그러는데, 이 수령들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지방의 수령으로 가면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에 계속 사또 노릇을 하면 부정이 생긴다고 해서 정확하게 교체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또 밑에서 실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아전이죠. 말하자면 아전은 그 지방 출신으로 그 지방에서 대대로 배설을 하는 사람들이 저 아전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사또는 3년마다 바뀌는데 그 밑에는 아전들은 붙박이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전들이 사또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다산의 목민심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게 이 사또라는 자들이 선비인데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어느 지방의 사또로 나간다. 그러면 그라는 선비가 아주 뭐 세세하게 아전들이 하는 일을 간섭해서 되겠는가? 그 지방 행정의 실무는 아전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이웃집 사또 불러다가 술이나 마시고 시나 짓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다. 오히려 지방 실무, 지방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기까지 했다. 그라는 선비가 이 목민심서에 아주 통탄하고 있습니다. 선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직접 챙겨야 된다. 아전들이 어떻게 농간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사또가 감시를 하고 해야 되지. 그게 사또, 아전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뭐 목민심서 곳곳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또라는 것이 3년 있으면 그 지방에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또라는 것은 이 길 가는 나그네와 같다. 길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 들려서 하룻밤 쉬고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아전들은 계속해서 그 지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지방에서는 아전들이 사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놓습니다. 제법 큰 고을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이 생기는 것이 많은 큰 고을에서는 아전들이 사또를 탄핵하기도 합니다. 이 아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중앙에 있는 판서, 재상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전들은 잘못 보이면 그 고을 사또를 파면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아전들의 그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다사는 그 목민심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전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이 사또가 지방 행정을 바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전들이 어떻게 부정을 행하는가를 일일이 유형별로 다 적시를 합니다. 목민심서에서. 사또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걸 전부 다 단속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아전들이 이 구절을 날 외운다. 강요석부전이라. 자기들은 석이다 이 말입니다. 사또는 강이고 너희들은 흘러가지만 우리는 여기 안 움직이고 있다. 이 훌륭한 두보의 구절이 아전들에 의해서 그만 오염되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 아전들이 늘 구호처럼 외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산연구소에 그 박성무라는 사람이 있죠. 국회의원도 한 다산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나하고는 뭐 오랜 친구인데, 그 박성무 씨가 호가의 강석이에요. 강유석부전에서 강자하고 석자를 따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에이, 그거 뭐 고쳐라고. 옛날 아전들이 써먹던 표현인데, 물론 두보의 이 구절이 좋긴 여기서 딴 것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전들이 쓰면, 처음엔 그래 아주 말렸다가 또 한편 생각하니까 뭐 아전 생각할 거 없이 두보의 구절만 보면 아주 훌륭한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이 강석이라는 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